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뭐 했나요? 어제 기강했죠? 무슨 과목 했어요? 예? 뭔 과목인지 기억이 안 나죠? 뭘 하긴 했어요. 그렇죠? 예. 어제 하신 그 강사님 이름은 생각나세요? 중개사법 하셨구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하셨죠? 안 하셨어요? 네, 하셨죠? 네, 저도 할 거예요. 저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상담하시거나 주위에서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민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뭐 제 이름도 저기 뭐 있으니까 아실 거고 뭐. 민법이 중요한데 과목으로 한 과목밖에 안 되죠. 40문제고 100점, 전체가 500점인데 뭐 100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목의 문항수나 배점으로 따지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양이나 스트레스는 다른 모든 과목을 합친 것만큼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1년 동안. 미리 겁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그렇게 먹어라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이제 1년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단기 계획만 세웁니다. 11, 12월 달 2달 동안 제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게 첫째가 있어요. 결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결석하는 순간 진도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결석을 해도 인강을 제공하니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니까 그걸로 보완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완 안 됩니다. 들어야지 하다가 다음 주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놓치면 밀리기 시작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민법은 그 이전 강의를 듣지 않으면 그 다음 강의를 들어도 멍합니다. 그 이전 강의를 듣고 다음 강의를 들어도 멍한데 안 듣고 들으면 더 멍하겠죠.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왕 멍한 거 뭐 하라 듣냐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발상의 전환이죠.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든 학원 오셔야 돼요. 너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두 가지, 본인 사망이나 본인 결혼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저 자식은 뭐 처음부터 사망 같은 걸 예를 든다고 또 인터넷에 올릴란 누가. 작년에도 제가 들은 예를 가지고 인터넷에 맨날 뭐 그따위 예를 드냐고 막 클레임 글을 올리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인만 될 수 있다면 심한 예도 듭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반드시 학원을 오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인강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인강을 통해서만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학원을 등록하신 분들은 돈 아깝잖아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학원 결석률이 많은 곳은 40%, 50%, 한 30% 정도는 학원을 나오진 않습니다. 오다 가다 하는 분들도 많고요. 아예 1년 동안 학원을 아예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원을 나온다고 분명히 집에서 나왔을 텐데 어디 가서 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 안 됩니다. 꼬꾸라지는 한 있더라도 학원에서 꼬꾸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셔야 돼요. 절대로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다음 주 거를 미리 예습을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지 마세요. 예습을 하게 되면 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죠. 아직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특히 민법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재는 그나마 입문서라서 예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 예만 듣고 있어도 재밌어요. 근데 그 예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아무리 쥐어 짜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마치 무슨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거나 미리 예습한다거나 그 다음에 대충 출제경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겠다고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각종 기출문제들을 섭렵을 하면서 풀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여기 그 035라는 그 공인중개사 그 사이트 그 카페에 보니까
문제를 구해서 풀어봤더니 기출문제 랜덤으로 풀었더니 뭐 개로는 85점 맞았고 민법은 45점 맞다고 이렇게 글 올린 분이 계시던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읽지 마세요. 이거 풀지 마세요. 좌절감만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대신 이거를 꼭 해주세요. 복습을 하실 때 역시 책으로 복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책을 읽을 만한 실력이 안 돼 있어요. 책을 읽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은. 인강을 통해서 복습을 하세요. 이거를 최대한 많이 다음 주까지 오늘 일단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한 2시간 반 정도 강의 시간이 나올 거예요.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이거 빼고 그 2시간 반짜리 인강을 다음 주까지 보고 오게 되면 최소한 한 번은 보겠죠. 2시간 반만 시간 내면 되니까. 하루에 1시간씩 보더라도 한 3-4번은 보고 있게 될 거예요. 몇 번이라고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보고 오면 그만큼 유리합니다. 이거는. 이걸 보실 때 인강의 장점이 놓쳤을 때 그걸 끊고 되돌려서 다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인강의 장점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쭉 보는 거예요. 놓치더라도. 그래야 1시간짜리 인강을 1시간 만에 다 볼 수 있어요. 놓친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보면 돼요. 두 번째 볼 때 놓쳤던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놓쳤다 해서 끊고 되돌려서 다시 보고 하게 되면 1시간짜리가 2시간도 되고 6시간도 되고 이틀도 되고 일주일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이해했다 해서 머리에 남아있냐? 절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뇌는 매일매일 포맷되는 뇌를 갖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따지면 매일매일 공장 초기화가 되는 뇌를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휘발성을 갖고 있는 뇌를 갖고 있어요. 훅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반복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들이다 외우고 금방 까먹습니다. 그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들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문제를 풀든 책을 읽든 그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어쨌든 요 3가지만 일단 지켜주세요. 지켜주실 수 있겠죠? 네. 대답은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분들이 대답은 아주 끝내주기 잘해요. 근데 대답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정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수험생들의 대부분이 파란 색깔을 가진 개구리하고 비슷해요. 반대로만 갑니다. 대단해요. 나는 청개구리가 아닌지 늘 반성하면서 이걸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렇게 이제 1, 2월 달도 마찬가지고 한 3, 4월 달까지도 이런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민법 점수 기간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학원의 강의가 보통 2달 단위로 한 순환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강의를 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 번 듣고 최소한 복습을 한 번 하신다는 전제에서 1순환 2달 동안 똑같은 내용을 2번을 듣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1, 12월 달에 있을 거고 12월 달이 되겠죠? 2월 달이 될 거고 4월 달이 될 거고 6월이 되고 8월 되고 이제 10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총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까지 5번을 반복합니다. 문제풀이까지. 그리고 이때는 이제 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걸 하면서 전 범위를 매주 반복을 하게 되겠죠. 이건 제끼고 이건 어차피 따로 해야 돼요. 요 5번을 반복을 해요. 강의를 5번을 듣고 복습을 1번을 했다고 전제해서 최소한 그럼 총 10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또는 여기까지 6번 내지 8번을 반복을 했을 때 민법 점수 제가 단언합니다. 40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수에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마시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40점 나옵니다. 보통. 물론 빠른 분들은 더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의 잘하고 신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무지하게 빨라요. 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뭐 그러려니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하산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막 8, 90점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산해야지. 하산해야지.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보통은 여기.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랜덤으로 뭐 기출문제를 풀시더라도 20점은 나와요. 풀면은 20점이 안 나와요. 한 번호를 찍으면 20점이 나와요. 한 번호로 쭉 찍으면 1번도 다 8개고 2번도 8개고 답이 그래요. 개수가. 그러니까 한 번호만 쭉 찍어도 20점 나옵니다. 그러면 20점에서 출발해서 6번 내지 8번 강의를 들었을 때 40점입니다. 이게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될 때까지 좌절하지 마세요. 물론 들쭉날쭉 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렴을 해요. 조금 공부하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안 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들쭉날쭉 하긴 하나 보통 이렇게 정상적으로 강의를 듣고 한 번 복습을 했다고 전제를 깔 때 40점 정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민법이 그만큼 어려워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노력하면 여기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게 쌓이고 뭐 기출문제 좀 확인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더 올라요. 50점 정도까지. 여기서 더 느냐? 안 늘어요. 여기서 더 느냐? 안 늘어요. 안 느니까 늘릴 생각하지 마세요. 유지할 생각만 해야 돼요. 유지. 유지. 그걸 유지하면 이 50점에서 들쭉날쭉 하면서 시험장을 가요. 어떨 때는 뭐 한 60점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뭐 50점 거기 언저리 딱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들쭉날쭉하고 시험장을 갑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어때요, 사람이? 불안하겠죠. 모의고사를 1년 동안 뭐 한 6번 내지 8번을 볼 텐데 그 6번 내지 8번 동안 단 한 번도 합격점을 못 넘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근데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불안합니다. 붙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 내가 사람인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 뇌가 이거 조두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고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시험장에 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불안하기 싫으면 민법만 디립딱 싸고 비터져서 공부해야 돼요. 아까 이런 사람들처럼. 이 불안하기 싫으면 하루에 막 6시간씩 민법만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가다 보면 다른 과목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락가락하면서 시험장 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민법은 시험장을 가면 위력을 발휘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합격점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문제를 풀고 실전 가서 10월 달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고 나왔을 때는 대부분 민법 때문에 떨어졌다는 생각을 해요. 맨날 제가 받는 문자가 있어. 시험 딱 치고 나면 한강을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 오늘따라 한강물이 초고 보이네요. 막 이런 문자가 와요, 저한테. 근데 5시, 6시 되면 산공단 가다반이 나옵니다. 큐넷에서. 그거 맞춰보면 다시 문자가 와요. 집으로 귀가 중. 뭐 이렇게. 그걸 제가 수택에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 불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어요. 당연히 찍은 게 많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점수를 확신을 못해요. 떨어졌다고 마음을 혼이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강을 갔는데 가다 보면 이제 가다반이 나올 때가 됐어. 죽을 때 죽더라도 맞춰는 보고 죽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맞춰봐요. 의외로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실제로 최종 모의고사에서 40점대 맞았던 분이 올해 80점 맞고 합격해요. 민법만. 민법은 이런 과목이에요. 반복을 하다 보면 실제 시험장 가서 이건 것 같아 라고 찍으면 그 찍은 게 대부분이 답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험 보러 가는 그날까지 시험 보고 나서도 불안하지만 맞춰봤을 때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65점은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점수가 65점입니다. 큐넷에 가면 작년 시험 통계가 있어요. 거기 시험 통계를 보면 합격자 평균 민법이 65점이에요. 65.17이에요. 불합격자 민법 평균이 40 몇 점, 30 몇 점이에요. 차이가 얼마 없죠?
합격자 평균이 65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점수도 65점입니다. 이 65점에 맞춰서 강의를 합니다, 저는. 실제 시험장 가서 65점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목표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 표정이 어두워요. 여러분들이 막닥뜨린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점수가 정상적으로 공부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시험장 가서 우리가 맞춰야 될, 받아야 될 목표 점수가 65점이라는 사실. 이거를 머릿속에 콱 박으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운 거는 과감하게 건너뛰는 예? 예, 그런 본인 스스로 판단이 생겨요. 이건 제껴. 이건 제껴. 물론 그러다 보면 다 제끼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나중에 어려운 부분은 제끼는 그런 과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민법은. 이 시험은 학자를 기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격증을 따는 시험이고요. 절대 평가입니다.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다 함께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다른 곳에서 강의를 개강했는데 제가 우려했던 대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생겨요. 민법을 강의를 듣다 보면요.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저게 뭐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하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민법을 보다 보면. 근데 그 본인이 현실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과 민법의 내용이 매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게. 그럼 납득을 안 해요, 본인이. 안 받아들여요, 완강하게. 그러니까 따져요, 저한테. 내가 아는 건 이건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나를 납득시켜달라. 저는 여러분들을 납득시켜서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합격시켜서 강의하는 거지. 예? 여러분들 납득시키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면 1년 갖고는 택도 없어요. 제가 대학교에 갈 때 민법만 4년을 공부했어요. 한 학기에 민법 총칙만. 이렇게. 4년을 공부한 게 민법이에요. 그래도 모르고 졸업했어요. 그래도 모르고 졸업했어요. 학문적으로 접근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더라도 정 의문이 나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그냥 제가 말하는 걸 받아들이고 흡수하겠다. 이런 자세. 예?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흡수하겠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셔야지. 학문적으로 따지고 저하고 논쟁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리를 털어요. 안 돼. 나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딱 시험에 필요한 것만 머릿속에 담고 들어가야지. 그 이외의 것들을 본인 스스로 상상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추측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민법이 40문제인데 원래 민법이라는 것은 조문이 1조부터 1118조까지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법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단행법이 있는데 그게 1조부터 1118조까지 있고 이게 총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민법이. 총 5편으로.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물권편이 있고요. 물권편. 제2편. 3편이 채권편이고요. 4편이 친족편이고요. 5편이 상속편이에요. 총 5편으로 민법이라는 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거는 고맙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 3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가 되고 특별법이 하나예요. 특별법이. 민사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총 4덩어리입니다. 총칙, 물권, 채권, 민사특별법. 총 4덩어리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거기서 민법 총칙은 딱 절반이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이 민법 총칙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이 민법 총칙은 요 법률 행위라는 놈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률 행위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네. 행위라는 건 사람이 하는 행동 따위를 말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 그걸 법률 행위라 합니다.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총칙이에요. 두 번째, 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법률 행위라는 걸 통해서 이 법률 행위하는 목적은 내가 어떤 권리를 손에 넣기 위해서 법률 행위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싶으면 법률 행위라는 걸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갖고 싶었던 그 권리가 내 손에 들어와요. 이렇게 내가 원했던 권리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인간의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그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두 개. 물권하고 채권이 있어요. 법률 행위라는 걸 통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권리. 이때 물권 파트는 말 그대로 법률 행위 통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물권이 뭐가 있는가? 법률 행위라는 걸 통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물권이 민법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총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 중에 질권이라는 권리를 뺀 나머지 7개가 우리 시험법이고 그 7개가 물권법 각칙 부분에 있어요.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걸 강론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설명해 놓은 걸 총론이라고 해요. 이렇게 물권법 총론과 물권법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권법 강론에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권리 중에 물권 중 8개 중에 7개가 우리 시험법에 들어있어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7개. 들어본 권리 있죠? 몇 가지 있죠? 전세권 들어봤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전세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조금 어려워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재산권 중에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은 고맙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 채권 중에 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대표가 계약이에요. 그래서 채권 파트 중에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중에 대표적인 거 계약. 요것만 우리 시험 범위 계약만. 채권편 중에 이 계약도 우리 민법상 14종의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14가지 계약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전형계약이라 하는데 그 14가지 계약 형태 중에서 3가지만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 개개의 계약 형태를 계약 각칙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걸 설명한 게 계약 각론입니다. 각론. 이 계약 각론에는 당연히 계약 14가지 형태가 들어있겠죠. 그 중에 3개만 우리 시험법. 매매, 교환, 임대차.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실무를 한다. 실무한다는 게 뭐예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거죠. 그때 그 부동산 거래가 3가지 형태예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교환, 부동산 임대차. 이 3가지 거래 형태를 중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를 해야 할 부동산 거래 3가지 형태. 그것만 우리 시험법에 있어요. 이 3가지를 포함한 나머지 11개 합쳐서 총 14가지 계약에 공통적인 내용들을 뽑아놓은 게 총론에 들어있어요. 일단 우리 시험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 물권법 총론, 강론, 물권 7개. 채권편 중에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총론, 강론의 계약 3개. 그 다음에 요 특별법이라는 게 5개 법이 있습니다. 민사특별법이.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있는 임대차 계약의 특별법이에요. 임대차 계약 중에서 별도로 특별한 내용들을 뽑아서 단행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입니다. 물권 강론에 보면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 소유권 중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파트 소유권을 별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가 부동산에 관한 각종 물권을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 등기할 것을 강요하는 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 2가지가 물권편 중에서 소유권의 특별법이 됩니다. 2가지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권 중에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권리인데 그 저당권의 특별법으로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게 있어요. 총 5가지 민사특별법이 우리 시험법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우리 시험법에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총칙에서 10문제, 보통 물권에서 14문제, 계약에서 10문제,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한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딱 이렇게 문항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물권의 경우에 총론 파트에서 좀 들쭉날쭉해요. 한 문제에서 6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가 나오는 해도 있고 6문제가 나오는 해도 있습니다. 그럼 강론에서는 13문제에서 8문제 정도 나오겠죠. 네? 네. 반면에 계약법은요. 총론에서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오고요. 강론에서 6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옵니다. 민사특별법은 애누리 없이 6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여기에서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서 1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에서 2문제가 나온다면 나머지 3법 중에서 어느 하나에서 2문제가 나오겠죠? 여기서 2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2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2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은 이렇게 문항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 중에서 우리가 골고루 다 맞아야 될까? 아닙니다. 먼저 민법 총칙은 대단히 내용이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내용 난이도는 상이에요. 내용 난이도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 난이도는 중난이도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요약서를 보면, 입문서를 보면 130페이지 잠깐 볼까요? 130페이지 보면 맨 밑에 민법의 책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그 표딱지 맨 밑에 보면 주의라고 해서 민법 총칙은 총괄 규정에 보면 물권과 계약법이 먼저 자리 잡히면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해지므로 물권과 계약법을 먼저 잡아나는 것이 좋은 접근법이 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입문서를 쓰신 강의하시는 분께서 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 공부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무 먼저 보고 숲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공부든 그렇죠. 근데 어떤 공부가 나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걸 선호합니다. 이유는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총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게 숲이에요. 그리고 각칙 강론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접근법이 2가지야. 세밀한 걸 하나하나 보다 보면 전체가 쫙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전체를 어렵지만 먼저 쫙 멀리서 한번 보고 왁구라고 그래요. 체계를 좀 확인한 다음에 세부적 내용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입문서를 쓰신 분은 세부적인 걸 먼저 보고 전체를 파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반대로 전체를 먼저 파악하고 세부적을 보는 게 더 좋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공부하다 보면 자기에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체를 먼저 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용은 어려워요. 공부하다 보면 각칙을 먼저 보고 접근하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체계가 안 잡혀요. 머릿속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요거 먼저 봅니다. 시작을. 내용은 어려워도 문제는 고맙게도 중난이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총칙은 10문제 중에서 8문제를 맞춰주셔야 돼요. 2번째 물권 파트 14문제가 나오니까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제일 열심히 해야 되겠지? 아닙니다. 제일 설렁설렁합니다. 이유는 총론, 강론, 공이 내용상, 문제상. 내용 난이도 상이고요. 문제 난이도도 상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문제도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는 하되 많이 맞출 생각은 하지 말고 포기할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딱 절반만 받겠다. 이것도 대단한 각오 없이는 절반 맞기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든 절반만 맞겠다. 이런 접근을 하시면 돼요. 네? 사람의 성격에 따라 이게 더 어려워서 이거 포기하고 이거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계약법 고맙게도 내용도 중이고 문제도 중입니다. 제일 말랑말랑한 부분이 계약법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맞닥뜨리는 계약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 말랑말랑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는 내용도 제일 적고 문제도 쉬운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도 많이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8개. 요렇게 문항수를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요 정도 목표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총 23문제를 맞습니다. 그럼 57.5예요. 합격 못하죠? 하지요. 개론 62.5 맞으면 되지요. 네? 네. 개론은 62.5 맞기? 네. 제가 볼 때는 네. 만만치 않습니다. 개론도. 근데 어쨌든 23문제니까 이제 우리가 목표는 65점 되면 3개를 추가해야 돼요. 그 3개를 어디서 추가하냐?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추가합니다. 이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임대차의 특별법이라고 그랬어요. 4년 전인가 5년 전에 요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만 합쳐서 7문제가 나온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이 두 가지 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를 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해야 되는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홀히 하고 실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법이 이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럼 2문제가 나오면 2문제 다 맞춰야 되고요. 3문제가 나오면 3문제 다 맞춰야 돼요. 그럼 여기서만 합격점이 됩니다. 근데 2문제가 나오면 2문제 다 맞추더라도 62.5니까 한 문제가 부족하죠? 찍어요. 제가 분명히 찍으라 그랬어요. 네? 강의는 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셔야 돼요. 들은 거 갖고 시험장 갑니다. 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고맙게 들은 거에서 나왔어. 들었고 엔드 기억까지 나. 그럼 아주 땡큐고 그게 아니면 3번 내지 4번을 찍으면 돼요. 한 번으로. 그러면 하나는 맞게 돼 있어. 하나는 맞게 돼 있어. 3번 내지 4번을 찍으면. 이 3가지 법은 답이 대부분 3번 내지 4번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쭉 찍어. 그럼 하나는 맞게 돼 있어. 하나만 맞으면 돼. 하나만. 아시겠죠? 공부를 하되 맞추겠다는 공부하지 마세요. 머리 쥐납니다. 네? 강의만 열심히 들으세요. 강의만 열심히 듣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세요. 학자까지 알아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26개를 맞추면 돼요. 그럼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네.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4번째. 자, 민법을 공부하는 순서. 내용은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11, 12월 달에 민법을 포함하는 법 전체에서 활용하는 법률 용어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법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법률 용어. 외계어 같아요. 이 단어들이, 용어들이 외계어 같아요. 우리 133페이지, 132페이지 먼저 볼까요? 132페이지로 보면 권리 취득이라고 돼 있고 1번에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란 말 살아오면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2번에 승계 취득의 양가로 보면 설정적 승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마 오늘 처음 볼 거예요. 오른쪽이 권리 변동? 이란 말도 처음 들어봤고요. 1번에 법률 요건, 2번에 법률 요건의 종류, 양가로의 법률 행위, 3번에 법률 사실. 이런 말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영어 단어를 모르면 영어 문장을 못 읽듯이 이 용어를 알지 못하면 책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당연하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읽혀져? 그래서 예습하지 말고 책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맙게도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전제로서의 법률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법률 용어에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문장이 전체적으로 읽으면 그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 내용을 볼까요?
우리 교재에 보면 우리 141페이지를 볼까요? 141페이지 보면 비진이 표시라고, 비진이 표시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 밑에 조문 박스 107조에 보면 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1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항입니다. 1항. 제 107조 제 1항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표제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다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몰라.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표의자라든가 지인이라든가 효력이 있다 없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각각의 법률의 법에서 쓰는 용어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걸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걸 모아놓은 문장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것. 영어 단어를 외웠다 하더라도 그 단어가 모여있는 문장 전체의 뜻을 이해하는 건 그 문장의 구조를 알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률 용어에 익숙해진 다음에 그 법률 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각종 민법 교재 문장 및 조문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문장 및 조문을. 그 의미가 뭔지. 이 조문이 시험 지문으로 40% 정도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요, 외워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디립다 그냥 외워야 되는 경우도. 예? 제가 이 조문은 외워주세요 라는 조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민법이란 이 107조 같은 조문이 왜 필요할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재 맨 앞에 보면 민법의 의의가 나와 있어요. 128페이지. 거기에 보면 민법의 개념이라고 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을 민법전에 의해서 해결하는 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갑이 갖고 있던 A주택을 을에게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대금을 1억을 지급하고 을이 주택을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까지 썼고 이달 말에 1억 잔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갑에게는 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대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반면에 을은 갑에게 A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라는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돼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갑부터 이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으면서 을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계약이 아무런 분쟁 없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갑과 을은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의무자의 입장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얘가 약속한 날짜에 주택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거나 얘가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반대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가 됩니다. 그렇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대 당사자인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가 돼. 이렇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법적 분쟁, 법적 다툼 이렇게 됩니다. 이런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을 통해서 권리 의무가 생겼는데 그 권리 의무를 둘러싼 분쟁,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가까운 방법이 뭐예요? 이 가장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런 거 있죠? 주먹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빨라요. 그런데 문명인이라면 폭력을 쓰면 안 되겠죠? 공평한 제3의 기관의 분쟁 해결을 맡겨요. 그게 법원이에요. 어느 한쪽이 판사님 분쟁을 해결해 주세요. 여기 소송이에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 제기를 당하는 자가 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법원은 둘을 불러요. 불러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애들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서 그럼 일단 뜯어 말리고 제일 먼저 뭘 물어봐? 왜 싸우니? 예? 똑같아요. 법원도 싸우는 두 사람을 불러. 그래서 왜 싸워 도대체 니들 둘이? 그래서 양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는 과정을 변론 절차로 합니다. 그리고 둘의 말을 들어봤어. 법원 입장에서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줘야 되겠죠. 이때 네가 잘생겼으니까 네가 승. 이렇게 판단해 주면 안 되죠.
뭔가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뭐다? 민법이에요. 이거 가지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니들 둘이 매매를 했고 계약 내용은 이런데 봤더니 네가 이행을 안 했다. 근데 민법에 봤더니 이행을 안 하면 갑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너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너는 얼마를 손해배상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줘요. 네? 그 수단이 되는 게 뭐다? 민법이에요. 근데 이 민법이 아까 조문 하나 봤죠? 쉽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던 107조. 그 107조가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야 돼. 해석. 법원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해석을 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사적 기관과 공적 기관인데 사적 기관이 대학교에서 법을 학문적으로 응하시는 교수님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 법조문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해 놓은 걸 학설이라 그래요. 학설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다수의 학자가 지지하는 게 다수설 통설이에요. 소수의 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걸 소수설이 합니다. 반면에 법원 중에서 특히 대법원, 물론 하급심의한 것도 판례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 시험범위 나오는 건 대법원이 내린 조문에 대한 해석 및 결론, 그걸 판례라고 해요.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학설과 판례가. 10회 이전 시험에서는 이것도 나왔었어요. 다툼이 있을 때는 통설 및 판례에 의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학자들의 견해까지 어떤 게 다수설인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학설을 물어보게 되면 소수의 학자들이 반발을 하겠죠. 이 조문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왜 니들 다수라고 니들 멋대로 해석해서 답을 이걸로 만드냐. 복수정답이 생겨요. 그래서 최근에는 학설은 절대로 묻지 않고 판례의 태도만 묻습니다. 올해 문제 40문제 중에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가로 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3문제. 네? 이 문제 해석에 있어서 다툼이 있으면 뭐에 의함? 판례에 의함이 33문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각종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 결론을 숙지하는 게 우리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해놓은 조문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 조문이 이걸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립다 조문을 보거나 디립다 대법원 판례를 보거나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가 뜀박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단계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11, 12월 달에는 이걸 위주로 1, 2월 달에는 그거에다가 플러스 중요한 조문 및 대표적인 판례 3, 4월 때는 쫙 합치되 판례 위주로 이렇게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5, 6월 때는 그걸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쫙 정리해요. 5월 달, 6월 달은 디립다 외우는 달이에요. 네? 이렇게 단계별로 해야 돼. 그래서 학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11, 12월 달에 어떻게 하셔야 되고 민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시험은 어떻게 되고 접근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얼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좀 나가 볼까요? 아까 민법의 시험 범위가 4가지 파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편이 있고 채권 중에 계약편이 있고 민사특별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중에 민법 총칙 10문제가 나온다 그랬는데요. 요렇게 보면 여기 제가 계속 말씀 순 먼저 본다 그랬어요. 민법 총칙이 총 우리 목차로 보면 제1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어요. 서론이 있고 권리변동이 있고 3장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취소 조건기한이 있는데 3장부터 7장까지 5덩어리 여기가 주력이에요. 여기가 내용이 여기서 9문제 3장부터 7장까지 9문제 그 중에 6장 무효 취소와 7장 조건 기한이 한 문제씩. 나머지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여기에서 7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는 각각 2-3문제씩 나와요.
어느 한 파트에서 두 문제 나오면 다른 파트에서 세 문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핵심이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입니다. 민법 총칙에서 일단 그 민법 총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중에 핵심이 5덩어리.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기한. 이 5가지가 전부 3장에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3장에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4장, 5장, 6장, 7장에 있는 것들이 다 법률 행위. 앞에 이렇게 붙이면 돼요. 4장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 5장 법률 행위의 대리. 6장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 7장 법률 행위의 조건기한. 앞에 다 법률 행위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가 다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개념이 뭐예요? 법률 행위입니다. 자, 그럼 이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이 민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은 그 민법 조문을 해석을 해서 그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분쟁에 적용을 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해석을 할 때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해석이 좀 쉽다 그랬어요. 결국 민법 조문의 구조, 이 조문의 구조를 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민법 조문은 여러분들 조문집은 안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어요? 조문집에 보면 민법, 제가 페이지 수 볼게요. 245조 1항을 한번 보세요. 245조 1항. 우리 입문서에는 187조 7페이지가 있습니다. 입문서에는 187페이지에 있고 조문집은 제가 안 갖고 와서 245조가 있습니다. 그중에 1항을 보면 입문서 187조 7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제 245조 1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크게 두 덩어리로 끊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뭐를 하면 뭐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문의 구조가 뭐뭐를 하면 뭐뭐다 라고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대부분의 민법 조문이 이렇게 두 마디로 되어 있어요. 뭐뭐를 하면 뭐뭐다 이렇게. 이때 요게 결과고요. 요게 원인이 돼요. 그러면 20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다. 이걸 원인으로 해서 그 결과 등기하면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결과예요. 조문의 구조가 일단 이렇게 두 개가 돼요. 두 개로. 이때 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법률 요건.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법률 효과. 일단 두 덩어리가 있는 거야. 민법 조문 구조가. 그 다음에 요 법률 요건 245조 1항 중에 앞에 있는 내용. 뭐뭐를 하면 뭐뭐다. 라는 그 법률 조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생기는데, 이때 이 법률 조문이 245조 1항에 요 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원인이 뭐였죠? 20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이게 그 원인 245조 1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예요. 그렇죠?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첫 번째. 두 번째, 소유의 사로 점유하였다. 세 번째, 평온하게 점유하였다. 네 번째,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요게 모여서 245조 1항 원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민법 조문은 크게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떠한 구성 요소가 모여서 법률 사실, 어떤 원인을 구성하게 되고 법률 요건, 그 원인에 따라서 일정한 결과가 생긴다. 법률 효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5조 1항을 예를 들면
245조 1항에는 20년 평원, 공연, 소유의 의사, 부동산, 점유 등등이 모여서 245조 1항을 구성하게 되고 그 245조 1항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들을 보통 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아까 갑과 을이 갑이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먼저 계약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갑이 먼저 하게 되면 을한테 주택을 얼마에 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것이고 을이 먼저 하면 갑한테 네 주택을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먼저 요청을 할 거예요. 이 계약을 요청하는 걸 청약이라 합니다. 이 청약을 받은 사람이 그 청약의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가격도 적당하고 물건도 좋다면 알았다 수락을 하겠죠. 이걸 승낙이라 합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의 청약과 어느 한쪽의 승낙이 모이면 아까 우리 시험범위에 매매계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그 계약에 따라서 각 당사자에게 대금 청구권과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해서 취득을 하게 돼요. 매매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매매 가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어느 한쪽이 계약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수락을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그로 인하여 그 매매계약을 통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이런 구조로 민법이 조문이 되어 있어요. 결국 결론 민법 조문을 이해를 해야 판례를 이해하는데 조문을 이해하려면 조문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 조문의 구조는 3단 구조로 되어 있다. 그 3단 구조를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다.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 그게 모여있는 원인되는 사실을 법률 요건, 그에 따른 결과를 법률 효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렇게. 이 표현들을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률 효과란 건 누군가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권리인지 몰라도 일단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근데 이 취득한 권리가 그대로 있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금 청구권 같은 거 아까 1억에 매매를 했어요. 그럼 갑이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권리는 1억 대금 청구권인데 중간에 중도금을 5천만 원을 받으면 갑의 권리는 1억 청구권에서 5천만 원 청구권으로 줄어들어요. 이걸 변경이라고 해요. 대금을 다 받으면 갑의 대금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결국 취득한 권리는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권리를 취득한 권리가 변경이 되고 궁극적으로 소멸하는 이런 과정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불러요. 결국 법률 효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131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민법의 3단 구조를 알아야 되고요. 그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권리 변동, 즉 법률 효과에 관한 거예요. 효과. 두 번째, 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 한 장 넘기세요. 133페이지. 거기에 보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1번의 법률 요건의 개념이 있어요.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일정한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 한다. 그 법률 요건은 원인이야. 그래서 법률 요건에 따른 뭐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근데 이 법률 요건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지금 봅니다. 요 놈과 요 놈을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요 놈. 갑이 을에게 주택을 사라고 청약을 했어요. 갑은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갑이 자기 갖고 있던 주택을 을한테 팔겠다고 말을 했어요. 1억에. 갑은 뭘 원하고 있어요? 돈. 예? 반면에 을이 사겠다고 했어요. 을은 뭘 원하고 있어요? 주택에 대한 권리. 그렇죠? 그래도 둘이 의사가 합치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더니 갑에게는 대금 청구권이 생기고 을에게는 주택 권리를 넘겨달라는 권리가 생겨요. 그렇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더니 갑과 을에게 권리가 생겼는데 그 권리는 갑과 을이 계약을 통해서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 갑과 을이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가 생겨요? 아니지. 주택에 대한 권리가. 그 주택에 대한 권리는 을이 원했던 거고 대금 촉구는 갑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행이 되면 갑이 원했던 돈을 손에 넣고 이행이 되면 을은 원했던 주택 소유권을 손에 넣어요. 이렇게 법률 효과가 당사자가 의도했던 원했던 효과가 생길 때 그런 인간의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뭘 원하고 있어. 그걸 손에 넣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 법률 행위를 해야 돼. 법적으로. 그래서 당사자가 원했던 권리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인간의 행위, 이걸 뭐라 한다? 법률 행위를 한다. 근데 반면에 아까 245조 1항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는데 경계가 여기예요. 지적도상 경계가. 그런데 을이 측량을 잘못했는지 어땠는지 을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만큼을 침범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을은 아무런 정당한 권리 없이 갑소유 땅을 점유하게 되겠죠. 점유란 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을이 건물을 지음으로써 경계선에 딱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측량을 착각했던 뭘 착각을 했던 건물을 이렇게 갑소유 땅을 침범해서 건물을 지었고 갑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갑이 건물을 지으려고 측량을 딱 해봤더니 을소유 건물이 이만큼을 침범해 있어요. 당연히 갑은 을한테 야, 네 건물이 내 땅을 침범하고 있었다. 야, 건물을 철거하고 그동안 20년 동안 20년 이상을 네 건물이 내 땅을 쓰고 있었으니까 지료내놔. 사용료 내놔. 이렇게 청구를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을은 건물 철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남의 땅에 아무런 원인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20년 이상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었던 을은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요.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광명이 열려. 그 건물 지은 지 20년 이상 되셨나요? 네. 아, 그러면 우리 민법에 보면 부동산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요.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세요. 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소송이 붙어갖고 을이 이겨. 그럼 을이 등기함으로써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이 소유권 을이 원했던 거예요? 을이 처음에 갑소유 땅에다 건물 지을 때 원했던 거예요? 아니죠. 을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게 있다. 그러니까 법률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냐. 법률 규정과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법률 행위. 이게 법률 요건의 큰 두 가지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2번에 보면 법률 요건의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당사자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 규정. 네? 여기서 법률 행위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어요. 이 법률 규정이 됐든 법률 행위가 됐든 그걸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구성 요소를 뭐라 부른다? 법률 사실. 마지막에 3번에 법률 사실이 나오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자, 일단 여기까지 개념을 잡아둡니다. 네? 여기까지. 다른 건 뭐 읽거나 할 생각하지 마세요. 네? 표정 보니까 또 읽을 것 같아. 읽지 마시고. 요런 표현들. 요거. 그리고 법률 요건에 두 덩어리가 있다는 거. 법률 효과가 권리 변동을 말한다는 거. 요 정도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네,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에서 요거를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 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여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여기를 해볼게요. 파일 여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야.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그래서 28일 날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야.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제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치면 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주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1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 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색하던 창으로 다시 오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내가 뭐 상가, 예를 들어서 상가 중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 또는 아파트 중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365 부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365 부스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365 부스라고 해서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차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다 보면은 새로 개정되는 소식을 자기가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런 데서 들어와서 밴드 소식 계속 받으시면 남들보다는 또 실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밴드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